예, 그 11강 하편 저희가 그 리포트 리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 그 조은정 학생이 선택한 주제는 그, 어, 최근 벨라루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루카센코의 독재와 그의 독재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이를 한국의 탄핵과 비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벨라루스의 대규모 시위가 성공할 것인지 혹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떠한 선거제도로 개편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탐구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사실 국정원에서나 할 법한 네, 국정원에서나 할 법한 현안 조사 분석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국립외교원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우리나라 이제 외교 이슈가 걸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 해요. 분석관들이 주로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되게 유사한 과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다음 벨라루스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루카센코의 이제 독재를 지지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려고 한다. 또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벨라루스 대통령의 독재와 선거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벨라루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분석을 하냐,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왜 분석을 하냐 내용을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벨라루스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에게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이 벨라루스 문제에 뭔가 개입할 건덕지는 없는지, 또 앞으로 벨라루스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나 뭐 유엔 안보리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할지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가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게 있으니까 받아내야 될 게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가는 거죠. 또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벨라루스 대통령의 독재와 선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선정 주제는 이렇게 정하셨고, 선정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그 벨라루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루카셴코의 독재와 이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뉴스로 접하면서 아직까지 유럽에 독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독재는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게 저기 그 옛날처럼 폭력을 동반한 그런 게 아닐 뿐이지 독재는 존재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한 발생한 4.19 혁명과 전두환 독재에 맞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이 떠올랐다. 이거는 사실 뭔가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게 아니고 그 주제가 내용이 왜냐면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씨가 아니고 최규하 씨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군부 물러나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니 저기 경제 상황 좀 나아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직선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전두환 대한 얘기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전두환이 당시에 뭐 정치적인 중앙 대외적으로 이제 막 정치적인 주인공이 됐던 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 독재에 맞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독재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이를 현재의 그 벨라루스 상황과 비교할 경우 벨라루스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벨라루스의 시위가 지난 2017년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벨라루스와 한국의 독재와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을 탐구해서 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벨라루스의 정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를 토대로 벨라루스의 정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요 주된 내용이죠.
다만 이제 요 내용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론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어떤 방법론으로 또 어떻게 내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의문이다. 뭐 근데 그건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아마 차츰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흔한 주제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신원혁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당과 선거 기말 레포트 주제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연구해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동기와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에 관한 관심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선거운동 시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다수가 표현의 자유와 선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자유와 규제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유가 훨씬 더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규제에 비해서는 자유가 훨씬 더 보장되는 게 맞는데 선거운동에서만큼은 규제를 좀 더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규제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 그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투표의 자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그러니까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 개인의 자유보다는 타인의 자유를 더 우선적으로 두고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비교정치론 시간에 정당과 선거에 대해 간략하게 다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대의제의 핵심인 그 정당과 선거 중 하나에 집중하기로 하고 선거에 관한 주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수업과 연계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물론 선거운동은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이 이제 온라인을 매개로 하면서 선거운동의 장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건데, 이와 함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또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출마자를 포함을 해서 주권자들이 선거기간 동안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며 규제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본론에서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충돌에 대한 경험적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한정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결론에서는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각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둘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소술해 보고자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주제의식은 괜찮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주제 같은데 잘 진행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깐만. 박진석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과 선거 관련 영화나 드라마 부분을 이제 주제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민주주의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정당과 선거인데, 이는 이제 대중 시민의 삶에 밀접한 것 같으면서도 멀고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까운 양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를 채택 중인 대한민국에서 복수정당제는 당연한 요소이며 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자체 및 정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및 선거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대한민국에서 정당 정치와 선거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는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아서 대중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 세계 경제에서 영화, 드라마의 비중만 따져도 그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영화와 드라마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삶의 하나로 자리 잡은 정당과 선거라는 그 민주주의 요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조금 관심만 있다면 그 밀접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연구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 드라마에서 정치는 단골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인간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치 세계를 해석하고 풍자하면서 대중 시민에게 즐거움과 분노 그리고 그 정치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도 하며 다큐멘터리식의 정치 드라마,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중립에 가까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만든 영화 드라마의 배경과 상영 후의 영향력을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배제하고서 작품 자체만을 보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내에 이제 정치는 대중에게 많은 흥미를 이끌고 높은 작품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높은 흥행과 시청률을 이끌어내는 작품의 대부분은 팩션이 되는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해서 홍보적인 요소를 흥행적인 요소를 설계해서 만드니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의혹으로 남아있는 정치 스캔들 등에 잘 가꾸는 연출이 더해진 작품들이 대중의 카타르시스나 공감을 이끌어내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에서도 그 정치 성향이 짙은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 중이고 때로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를 대중에게 권유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지배력 및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거 선전용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렇듯 정치와 대중문화의 결합이 그 대중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대중이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밀접할 수밖에 없는 정당과 선거 그리고 영화 드라마의 고리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정치 속 대중문화, 대중문화 속 정치 등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두 연결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대중문화와 정치적 요소의 혼합은 더 공고해질 것임을 예측하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의식은 좋습니다. 연구 주제는 좋은데 구성이 지금 일단 빠져 있거든요. 목차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작성을 하시면서 보강하시겠죠. 그리고 글 자체도 이제 나중에 보고서니까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아마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은 리포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건우 학생이 제출해 주신 주제인데요. 이건우 학생은 이제 21대 총선으로 보는 위성정당과 비례대표 제도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비례민주당 또는 뭐 비례 무슨 당 이런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 총선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그 선거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이에 따라 총 2번의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요.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후보로 출마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표는 지역구 후보자,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데 사용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민들의 그 의사를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비례대표 제도가 올바르게 그 운용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 실례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거는 곧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정당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아주 그 추악한 속내를 보여줬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 이루어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뭔 의미를 갖는지. 예전에는 정당이 감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선거 자체를 개입하는 부정선거의 한 일환입니다. 제도를 교묘하게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사실은 이 민주당과 그 자한당 둘이서 동시에 하신 거예요. 뭐 게리맨더링하고 다를 게 없죠. 게리맨더링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게리맨더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겠다는 거죠. 우선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발전한 역사를 선거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후 21대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이 창단된 배경과 그 결과를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의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번 선거를 통해 제시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제는 좋습니다. 주제 좋고, 어떤 자료들을 찾아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주제는 괜찮고요. 이제 비례위성 정당이 창당된 여러 가지 방향 등에 대해서 뭐 주제 조사를 좀 충실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동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정치와 정치 혐오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혐오란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될 수 있는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서 단순히 무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혐오와 분노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때 그 민주주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방향성 또한 오른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일수록 그 더 많은 계층, 진영, 뭐 성별 연령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대의민주주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외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결국 시민들을 광장으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 혐오라는 감정 또한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의회 정치라고 보고 있고, 매번 시민들을 광장으로 뛰어나와 목소리를 높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거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은 그들의 정치적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에는 확실하지만, 그 열정을 의회 정치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열정은 더 큰 혐오의 감정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연구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이 되고,
정책이 결정될 때에 진정 그 사회는 정치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대사회의 팽배한 정치 혐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건강한 의회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의회 정치란 시민들이 정치에 극도의 혐오 감정을 느껴서 뛰쳐나와야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여러 집단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고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의회 혐오, 의회 정치 혐오 현상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고찰해 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주제 의식이죠. 근데 사실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정치 혐오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개인의 어떤 주관이 감정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석할 때 얼마나 객관화해서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다루는 거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적인 분석이나 비평이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주제 자체가 편향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혐오라고 한다면, 주제를 정치 혐오로 정했다고 한다면 이 정치 혐오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나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정치 혐오라는 건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를 일단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라든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보통 대표적인 정치 혐오라고 한다라고 전제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배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갈 때 이제 좀 더 객관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이승현 학생이 제출한 주제는요,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어래? 음, 이게 또 일본 정치론 얘기 나오니까 뭔 소린가 했네요. 일본 정치론 기말 대체 레포트로 일본의 무장투쟁 노선을 채택했던 좌파 세력의 활동과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파 세력과의 비교도 들어가고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원인 등이 들어가면서 한중일 일본 주제와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주제를 두 가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이 지금 정당과 선거라는 과목, 그리고 이제 일본 정치론이라는 과목을 두 개를 듣고 있는데, 이제 일본 정치론 기말 대체 레포트로 일본의 무장투쟁, 전공투 관련한 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주제를 선택했던 한중일 정당 정치의 역사와 정권 교체의 조건, 요거를 하는 게 혹시라도 이거하고 겹쳐지지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검조의 실효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할지 아니면 이걸 바로 그냥 예정대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일단 둘 다 보내드리겠다.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무슨 고민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태도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이거 겹쳐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좋은 주실 거 있으면 좀 주시라라는 얘기겠죠. 동북아시아 삼국은 역사적으로 문화를 공유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발전해 왔지만 현대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일당제 체제로 중국 공산당 이외의 정당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여당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질적으로 1955년 이후에 극히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한 반면에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튼 이제 뭐 여튼 이게 이제 삼국의 어떤 그 정당 정치 역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 정당 정치 역사가 어떻게 조금씩 차이를 보여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두 가지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사실 이걸 둘 다 무게 있게 다루긴 좀 그렇고, 두 번째 선거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의 실효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관련 부분은 이제 이거 이전에 다른 학생들 한 두세 명이 이것도 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과연 선거기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현행법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실효성의 측면보다는 타인의 어떤 투표에 대한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어떤 헌법적 가치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걸 단순히 이제 실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그래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보단 이제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분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제가 이전에 다른 학생들이 했을 때는 뭐 실효성도 좀 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연구 방향은 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그 방향을 잡을 때 좀 잘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는 둘 다 뭐 관심이 가는 주제고, 사실 1번 주제로 하셔도 크게 뭐 겹쳐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의 메인 그 연구 타이틀이 좀 다르니까요. 하여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영준 학생 같은 경우는 어제 정당과 선거 기반 레포트 선정 주제로 극우주의 정당의 정치적 발생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작성을 할 거라고, 이제 연구를 할 거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번 학기에 수강하게 될 정당과 선거라는 강의에 대해 학우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 평소에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정당의 성격과 선거라는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조언과 함께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어서 앞으로의 수업과 과제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래서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는 거였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좀 다이나믹한 강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좀 더 뭐랄까요, 발표도 해보고 좀 더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제가 간식을 종종 쏘거든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비대면 수업을 하느라고 참 여러모로 그렇네요. 아무튼 이 수업의 기말 레포트에 해당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정당과 선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는지 고민해 보았다. 선거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지만 국가 내부의 정치적 동학에 대해 먼저 많은 관심이 있었고, 동향이겠죠, 동향. 또는 최근 국제정치 동향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내부에서 여론들이 어떻게 정당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역으로 정당이 어떻게 여론들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와중에 과거에 비해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세계화의 현상과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 내 정당 중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든지, 이탈리아의 EU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오성운동과 그의 정치적 동맹인 극우 세력들의 약진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그 마린 르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약간은 극우주의적인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 경찰로 자칭하던 성격을 벗어 던지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강력한 외교 정책들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어떤 요인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이 나타났는지 궁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서 정당과 선거라는 강의를 통해 정당과 선거제도의 기초와 그것의 심화를 배우면서 나름 궁금증의 과제로 타파해보려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극우주의 정당, 이 극우주의 정당의 정치적 발생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민주당은 사실 처음에 진보 정당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요 최근 한 1년간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어떤 극우 정당 못지않은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국가 중심 또는 이제 약간 독선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일까요?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득세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독일 얘기도 그렇고, 미국 얘기도 그렇고, 한국 얘기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정치가 바뀌는 건 사실 간단한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이 간단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하려면 정당이 극우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마린 르펜 같은 이제 소위 뭐 마린 르펜뿐만이 아닙니다만 그런 극우적인 정치가들은 늘 주장합니다. 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뭘로? 뭘로 해결할 거냐? 무분별하게 들어있는 외국계 기업들,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직장을 뺏고 있다. 다 내보내자. 이민을 제한하자. 우리가 위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를 순수하게 만들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마린 르펜이 이딴 얘기를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100년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은 경제적인 위기예요. 우리도 지금 딱히 코로나 문제니 뭐니 해서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을 누가 채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그게 남 탓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가장 간편한 논리입니다. 뭐 다른 이것저것 공약이나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연구조사를 하시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연구자가 또 이제 나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주제고요. 다음 그 김주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의 선거법 침해 사례 또 미디어의 선거 영향력에 대해서 작성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에 소셜 딜레마, 거대한 해킹 이런 걸 보고 소셜미디어가 선거의 민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감상을 적어주셨고요. 거대한 해킹에서는 페이스북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 유출 스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 전문 회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좋아요, 성격 검사 등을 이용해서 수많은 유권자들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되고 유형화된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들 중에 중도층을 선별해내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중도층으로 불리는 하여튼 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된 광고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피드에 뜨게끔 해서 이제 아직 대선에 대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이들을 계속해서 그러한 유료 광고에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대서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먼저 선거의 민주성 침해는 곧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2020년은 데이터의 시대이다.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호되는지 또는 악용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수많은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또 지속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은 우리 자신의 선호, 성격, 습관까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거대 IT 기업에 노출시킨다. 아직 법적인 기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이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회사는 또다시 어디서든 등장할 수 있고 그게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기능은 그 유권자들을 이제 유례 없을 만큼 강하게 양극화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기능이 어떻게 유권자들을 양극화하는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법적인 대응책과 개인적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기말 레포트에서는 먼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기업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례를 검토한 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를 선거의 민주적 가치와 연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알아보기만 하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해서 본인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설명문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논설문을 쓰는 겁니다. 논설문. 논설문은 개인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주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 미디어의 선거법 침해 사례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그 좀 디테일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승현 학생 같은 경우는 주제로 뭘 골랐냐면 정당별 기후 에너지 공약 비교 및 그 공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을 기반해서 작성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텐데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후나 에너지 공약 같은 것들이 일정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 왜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 같으면 어떤 특정 지역을 갖다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국회의원이다 또는 광양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이 원자력 부분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까지 발언을 해도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미리. 왜냐면 이게 완전히 양극화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간략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총선을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도 어마어마한 게 많고 이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수고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주제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자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그 기후변화는 최근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와닿게 하고자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또는 기후붕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온난화를 지구가열화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올해 여름 긴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세계 각국의 정당들은 그 선거 공약으로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및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환경 관련 강연을 통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별 기후 에너지 공약 등을 비교해보고 보도 자료와 공약을 평가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기후 공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앞으로 이제 정당이 환경 관련 공약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에,
한 기사,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고, 네, 그렇죠. 레포트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먼저 21대 총선에서 각각의 정당들이 내세운 기후 에너지 관련 공약들을 정리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도 21대 총선은 사실 뭔가 다양한 이슈들을 내세울 수 없는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01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설정한 5대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력 부분 미세먼지 및 에너지 전환 포럼. 제일 예. 수송 부분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 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 확보와 감축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중심으로 각 정당 입장을 비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정책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시겠다는 거죠. 다양한 보도자료와 평가자를 활용해서 개인적인 평가와 정당의 환경 공약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방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총선만 가지고는 어렵다. 대선도 같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뭘 불러오라는 거지? 아닌데? 잠깐. 다 닫고. 네, 다음은 이제 강민 학생. 국가별 정당 정치 비교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학생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당 정치를 하면 이제 의회가 아니고 의회. 그죠? 오타났네요. 예, 의회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정치 형태로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진 정치입니다. 이것은 복수 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 독재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이제 정당 정치임에 틀림없으나 엄밀한 경우 사실 사실상은 그게 아니죠. 주요 국가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토대로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을 위한 대안 등 극우파를 제외한 모든 당들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시절을 겪은 나라로서 그 정치적인 방향성과 올바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파 여당인 기민당부터가 정치적 올바름을 매우 중시하고 현존하는 정당 방향으로 보자면 한국이 가고자 하는 정당의 방향성과 유사하다는 거죠. 프랑스의 정당 방향성은 국민전선 빼고는 전부 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지금 말한 거 다 극우 정당이죠.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하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국민전선 전부 다 극우 정당입니다. 톨레랑스 정신이 깃든 나라이기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당은 기본적인 이념이다. 영국의 정당 조직, 구조, 기능의 변화를 보자면 선거 과정에서 재래식 선거운동 방법이 기술 집약 선거운동 기법이 활용됨으로써 재래식 선거운동 방법에서 선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전문가가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거 전략적 프로그램의 개발, 여론조사 및 정치 마케팅 등이 이제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이들은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며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집결하기 위해 또 정권 획득을 위해 정강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정치 집단이 바로 정당이다.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원내 정당이 되는 것이고 배출하면 원내 정당이고 나가 대통령을 배출하면 집권당이 되며 매우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다수 국가의 정당들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이 첫 번째는 이제 후보자 공천 두 번째는 공익 추구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당을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당이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인지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대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향성일 텐데 사실 지금 써주신 것만 봐서는 좀 모호합니다. 제가 지금 아마 리뷰하면서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릴 텐데 조금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다른 정당들,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정당들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하는 건지 그네 나라의 정당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 모양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좀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건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 정당들의 현황 정도 이 나라 정당은 이게 좋고 저 나라 정당은 저게 좋고 근데 우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설명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설명문의 논조로 흐르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강민 학생, 네, 많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기동 학생, 한국 지역주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심기동 학생은 한국 지역주의의 긍정적 효과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는 딜레마이자 트라우마이다. 이는 이제 한국 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는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니 하지만 소지역주의도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주의적 갈등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과연 지역주의적 갈등 관계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지역주의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효과인 정당 구도의 안정화, 수평적인 정권 교체, 정치 이념 구도의 안정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대되는 결과로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그 정당 구조 안정화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초기에는 이제 지역 대표 인물론에 의한 정당 구도였지만 그 삼김 정치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역주의를 통해 양당제가 안정화되었다. 또 지역주의는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이념의 성향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글쎄요. 긍정적인 효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구조가 일단 이런데 그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이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좀 안 보이니까 다만 이제 주제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역주의가 이제 보통은 지역주의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효과만 잔뜩 부각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찾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그 정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병 재단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 재외국민 보호 조치와 귀국 지원 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외선거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간단한 이외의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고 주요국가들의 대처를 살펴보고 그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의 대처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의 평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은 21대 총선 재외 국민 선거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선거 업무 중단으로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투표가 진행된 공간의 투표율은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한다. 이렇게 투표율이 급등한 이유를 저희 국민들의 인터뷰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별도의 주제가 아니라 만약에 같은 주제에서 이걸 포괄한다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현황만 쭉 제시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끝에 뭐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좋은 리포트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주제는 괜찮고요. 좋습니다. 또 이게 또 꽤 큰 주제인데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뭐 주제 자체는 좋아 보이고,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민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바라본 지역주의라고 해서 이 주제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주의란 본래 특정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그 영역적 속성과 범주를 정치화하는 사회 정치적 또는 문화적 운동을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지만, 극심의 집에서 결국 다른 지방 출신자들을 배척, 비난하는 사회 병리 현상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고, 단지 이제 유대감에서 그치지 않고 타 지역을 배척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 또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역주의는 매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중요한 구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과연 합리적인 정치 풍토라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지역주의를 평가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필자는 우선 지역주의가 무엇이며 한국의 정치, 선거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하여 정리하고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주의를 필자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한계점과 발전 방안을 찾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뭐 주제의식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론을 적용을 하려면 지역주의 선거에서 다양한 면들을 이제 좀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사례들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외선거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권영민 학생이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건데 아까 다른 학생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문제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 재외 국민투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행이 된 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은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재외선거 관련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이제 공정성, 투명성, 낮은 투표율, 높은 투입 비용 등 이런 것들을 과연 감안해야 되냐. 또 하나는 재외선거제도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국회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보시기도 하시겠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노출되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제 이분들은 정보에서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직장에 가서 이제 동료들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평가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외되고 단순히 공개적인 언론 보도 이런 것만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과연 사실 올바르다는 말도 좀 부적절하죠. 이분들이 과연 가짜뉴스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게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낮은 투표율인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금지해왔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개인 인증,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국가 단위로 하면 이제 국민인증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자투표, 온라인 전자투표를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게 보안성이 강화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제국민투표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비용이나 뭐 이런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툭하면 부정선거 운운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른 시일에 그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9학번 이제 정우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잠깐만 주제가 뭐 음,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했기에 영향을 끼치게 된 본질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제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한참 읽어봐야 되는데 뭐 총선은 민주당이 180석 차지했고 이제 보수당이라는 이유, 누군 진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뽑힌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는 뭐고 어떻게 발생했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변화 양상, 정치학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론 내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주의 흔적을 지우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주의에 대해서 뭐 사례를 갖다가 몇몇 사례를 들어서 한다든지 또는 몇몇 인물, 예를 들어 김부겸 씨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이제 이정현 씨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지역주의와 지방자치선거라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선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 관련해서 지역주의와 지방자치선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지역주의가 뭔지, 지역주의가 정말 문제되는 거라면 그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지역주의 자체가 그 경계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정권 수립 이후 지역차별주의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지역차별주의적인 정책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는 홀대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농촌 기반 호남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가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그렇게 부정적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보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의 정당 정치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그리고 각국의 지역주의 사례를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지방자치선거는 어디 갔죠? 가만있어봐. 지방자치선거가 지역주의에 대한 내용은 쭉 있는데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내용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지역주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선거를 예로 해서 다루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본문에서는 나중에 이제 리포트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좀 더 균형감 있게 작성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요 여러 쟁점들을 앞서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 쟁점들을 다 고려해서 사례를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4명 남았습니다. 4명. 앞에 했던 분들은 다 위로 넘겼고 요 폴더에 들어있고 김영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의 정당과 선거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저희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해 보는 거. 이게 사실 어떤 큰 사건을 하나 겪게 되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 이제 후쿠시마 사고도 그렇고
그 체르노빌 사건도 그랬었고, 그 뭐 걸프전이, 이라크전이, 9.11 테러니 뭐 이런 지구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 건도 이제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고민을 해보시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당과 선거를 잡았고, 우선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팬데믹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정치에서의 그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아보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이런 영향력이 먼저 어떻게 정당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변화를 줬는지도 알아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크게는 정당의 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그 중에는 코로나 이후의 정당 전략, 구성, 그리고 어젠다 자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이고, 이어서 선거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을 할 거고,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뼈로 느껴질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겠고,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은 걸 다루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지치니까 좀 포커스 다운을 해서 딱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만 정해가지고 사례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그거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하여튼 뭐 잘 하시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윤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과 선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하십니다. 특히 유명인의 범인의 스포츠 스타들로 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거고. 또 이런 유명인들이 직접 출마하는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긴 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인들의 지지가 생각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있고요. 한국도 사실은 덜한 게 아니라 이제 유명인들이 하고 싶은데 그걸 하게 되면 그 완전 정치적인 인물로 찍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본업인 방송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배제당하게 됩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또 이제 누가 누구 지지했다더라 이걸로 영원히 이렇게 낙인 찍히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좀 밝히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이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튼 이제 이런 의문들을 기반으로 유명인과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찾고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준비해 볼 생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보면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좀 힘들어요. 이게 이제 발표를 못 들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어쩌겠습니까. 힘내봅시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김건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타국 간의 현행 중인 비례대표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에 적합한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출해 보겠다 라는 좀 독특한 주제를 내주셨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로 보면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한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해를 얻기 어려웠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각각 분신 정당 등을 만들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격분했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데서 출발을 해서 한국에 적합한 방식이 뭐냐고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일단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논문 진행 순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는 뭔가, 종류, 국가들, 이게 뭐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선정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적합한 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례들을 분석하거나, 이런 다 공통된 얘기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하거나 한국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분석이 가능한 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지 기성학자들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분석을 우선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그냥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주제 의식을 좀 갖고 그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가자 학생 주제가 뭐냐면 1주차 과제가 아니고요. 기말 과제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주제가 뭐냐면 국가별 정당 정치 비교 요걸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정당은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러시아,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국가군들의 정당 정치를 뭐 비교해가지고 이걸 리포트로 제출하시겠다는 건데 예, 중국 학생 같은데 일단 이제 요거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각 국가들별로 이렇게 뭐 아프리카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나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러고 그냥 결론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에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 여기서 가장 좋은 정당 정치 가장 물론 각 국가별로 다 적합한 정당 정치 체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정당 정치 시스템이 어떤 건지 또는 이제 뭐 이 국가의 시스템은 뭐가 안 좋다든지 이런 식의 평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평가가 빠지면 이건 설명문이지 논설문 소위 리포트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평가를 넣을 수 있도록 그 구성회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출처도 다 붙여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낸 리포트 주제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0강에 아마 10강의 하편쯤에서 저희가 30분대에 끝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채웠고요. 11강 하편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12강, 13강에서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12강과 13강을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으로는 다 진도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